저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과에 있는 윤비입니다. 항상 한국에 있으면 그 학과별 이 구분이 많아서 이렇게 다른 분야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을 뵙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잘 없어서 많이 답답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좋은 발표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그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시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좀 가급적 짧게 하기 위해서 아예 발표할 내용 전체를 시간에 맞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최대한 그거를 읽고 그 함도 내에서 나중에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말씀 나눈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욕망이라는 제목을 준 이유는 사실 일반적으로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철학사에서 그리고 정치사상사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풍족에 대한 추구나 그 밑바탕을 이루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건 아니죠. 플라톤의 국가에서 보면 지배계급에 해당되는 수호자들은 극도의 검소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세속적인 쾌락과 미식에 몰두한 삶은 개인의 영혼을 부패시키며 정치 지도자를 타락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것을 따랐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풍족을 축구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며 이를 인간에게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욕망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삶은 공동체에서의 위치를 추구하는 삶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삶에 비해 현저히 격이 낮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앞에 그 강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욕망이냐 이성이냐 이와 같이 대입시켰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플라톤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욕망을 저급한 것과 고급한 것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체의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나 진리를 탐구하는 것 역시 인간의 욕망 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질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아리스토텔의 생각이었고 이 점은 많은 점에서 플라톤도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들은 인간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며 때로 명예를 가져다 준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공동체와 국가를 부강하게도 만들기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키케로에서도 이런 구분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제 의무론에서 아들에게 육체적 쾌락은 인간의 위험에 매우 부적당하다고 가르치면서 이를 멸시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키피오의 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어느 순간에도 명예를 위한 욕구나 지혜나 학문적 완성을 위한 욕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 고대 권위자의 공통적인 것은 욕망과 활동 사이에 계층 구조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대의 욕망에 대한 경계, 금욕주의가 물질적 풍요의 추구를 전적으로 비난하거나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풍족은 위대한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도 위대한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풍족은 위대한 정부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의 구조는 어디에서도 공동체가 가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만 풍족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풍족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 이것을 플라톤 철학 그리고 그 이후 철학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풍족에 대한 욕망을 쥐고 통제할 수 있는 강한 윤리의식 내지 책임의식을 초기 국가의 철학자들은 강조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초기 국가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강한 윤리적 통제에 대한 강조가 당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과 명백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기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약했고 공동체 허약했습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를 보면 당시 폴리스가 얼마나 위협한 존재였는지 나타납니다. 경제 수준으로도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겨우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죠. 실제로 펠로폰네소 전쟁을 읽어보면 아주 이상화되어서 그려지는 폴리스의 그 현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쌍한 수준의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전체를 위한 행동,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었고, 따라서 개인의 욕망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고대 철학자들의 욕망에 대한 사고 안에 공통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금욕적 욕망은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욕이라고 굳이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모든 욕구에서 자기를 멀리한다거나 이런 그 개인적인 삶의 방식도 하나의 금융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시오페 디오게네스 같은 생활에서 나타나고 그 디오게네스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의 전해져 나온 기록에 따르면 재산과 도시 생활의 섬세함을 경멸하면서 이것이 어떤 인간의 특성적인 퇴화를 일으킨다고 여겼어.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술 담을 항아리 생활을 했다고 얘기하죠. 또 플로티노스 이후의 플라톤주의 사고 맥락에서도 육적 욕망과 편안함 추구가 더 부정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풍족한 도시에서 쌓인 부와 편안함, 사치스러움은 인간 정신을 진정으로 고귀하고 높은 목표로부터 끌어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시민의 생활 방식과 참여의 물질주로 인해 미덕과 지혜를 발전시키기에 부족한 장소로 도시를 여겼습니다. 고립된 현자, 은둔자, 수도승, 금욕주의자 같은 인물들이 진정으로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삶의 개념을 지배하게 되었고, 종교적 실천 형태로서 금욕주의의 극단적인 형태 이외에도 금욕주의 시각이 윤리적 상상력에서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종국적으로 세속적 지배자로서 기독교의 비전을 부여받은 세속적 지배자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기며 또 바로 이런 왕국이 어떤 인간의 물질적 필요보다는 자신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신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국가의 생활을 판단하는 데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국과 문명의 번영과 몰락에 대한 고대의 개념, 그 안에 바로 이런 금욕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미완성된 대화 크리티아스에서 아틀란티스 제국의 몰락을 그 도시의 시민들 사이에 만연한 탐욕과 방종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에 의하면 아틀란티스인들은 여러 세 동안 고결한 본성을 잃지 않고 법에 순종하며 신을 경배했지만 그러한 너그러움과 지혜를 잃어버리고 덕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실제로 소유욕에 물들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인간적 본성이 신적 본성을 선적 본성을 잘못했습니다. 압도하면서 탐욕과 부정에 의해 국가가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타키투스의 역사에서도 이런 생각이 나타난다는 것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가 가난할 때는 시민들이 평등을 유지하고 강한 국가를 건설했지만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부를 탐하게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 때문에 결국 귀족과 민중 간의 대립이 일어나 멸망의 길로 들었다는 것이 타키투스가 이야기하는 로마 멸망의 한 원인입니다. 타키투스는 15세기 이후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널리 읽힌 문화입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어디까지 타키투스를 빌려왔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데요. 니콜로 마키아벨리 경우 로마 산원고에서 어디에다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되는가? 즉 풍요롭고 그리고 비옥한 땅에다가 건설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척박하고 그리고 사람도 모으기 힘든 곳에다가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은 제국을 건설하고 싶으면 황량한 지역을 고르라고 얘기합니다. 혹독한 환경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사람들에게 기압을 넣어서 쉽게 부패와 타락에 물들게 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서 기압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리해서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마키아벨리 생각 안에는 이 기압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마키아벨리는 실제로 사람들이 풍요에 물들게 되면 그게 방종으로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독재자나 또는 강력한 집행 권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한번 제대로 정신교육을 시켜놔야 다시 국가가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키아벨리 생각은 어쩌면 오늘날 특히 과거의 이 권위주의적 정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욕주의, 기독교적 금욕주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12세기, 13세기에 이어졌던 성 프란치스코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금욕주의를 어디까지 끌고 갔는가 하면 이 탁발생들이었죠. 프란치스코 교단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그날 먹을 수 있는 이상의 음식을 받아와도 안 구걸을 할 때 가서 그날 먹는 이상의 음식을 받아오면 심각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이 학문욕까지도 전부 다 타락한 욕망으로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스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와서 자기 교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을 다 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종종 인간의 지식조차도 얼마나 헛된 욕망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의 구절을 갖다 놓은 다음에 이걸 거꾸로 읽어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여기 쓰여 있는 글 자체가 얼마나 그 자체로 덧없는 것인가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1494년 메디치 가문이 추출된 이후 피렌체를 지배한 수도사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때 나타나는데요. 피렌체가 당시에 번영하던 국가에서 1494년 샤를 8세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실상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런 모습을 놓고 사보나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시에 르네상스 문화를 빗대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세속적 탐미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신이 당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랑스를 불러왔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호응해서 실제로 남녀 없이 장신구부터 예술품, 심지어 미술품까지 모조리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티첼리의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 중에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보티첼리가 바로 이 사보나롤라의 감화를 받아서 실제로 자기가 그렸던 그림들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고 하죠.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나타났던 극단적인 인간 욕망에 대한 부정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더러운 욕망의 통제는 근대 혁명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영국 내전에서도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나타나는데요. 뭐 올리버 크로멜이나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들의 주장 안에서는 적어도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금욕주의가 그들의 개인적 비전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 비전을 가지고 무리하게 혁명 자체가 바로 이런 개인적 금욕주의의 반영이었다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금욕주적 아젠다는 특히 사치에 대한 견해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의무론에서도 키케로 같은 경우에는 검소를 자제, 간결, 절제와 더불어서 삶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내세우고 또 이러한 생각들은 아주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그 생각들이 특히 두드러지게 된 것은 근대입니다. 현실에서는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사치 생산과 소비가 엄청난 역할을 했고 우리가 베아너 존 바르트 같은 사회학자의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사실상 이런 사치 생산과 소비가 자본주의를 끌고 나가는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철학자 그리고 배운 사람들 쪽에서는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생각들이 많이 나타났죠. 물론 모든 고전적 사상가들이 이렇게 공동체의 풍족함을 비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화려함과 사치의 추구가 애국주의 담론의 맥락에서는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애국주의라고 말씀드리니까 베네딕트 앤더슨의 생각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과연 애국주의나 민족주의가 중세에 있었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베네딕트 앤더슨은 동남아시아를 공부한 학자고 그리고 유럽의 중세 문헌을 단 한 글자도 인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세 문헌을 어디만 들여다봐도 당시의 중세에 얼마나 큰 애국주의가 존재했고 그리고 또 당시 얼마나 민족주의가 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초기 민족주의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런 점에서 실제로 그런 문헌들을 보게 되면 각 도시의 화려함을 칭송하는데요. 그 화려함 자체를 권력과 부의 증거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화려함 자체가 이미 이 도시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는 증거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 안에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도시를 부강하게 만든 우리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주장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주장으로서 이런 도시의 공공건축이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15세기 레오나르도 브루니 같은 이런 휴머니스트들, 이런 또 15세기 휴머니즘의 대표적인 인물은 콘라드 켈티스 같은 인물들, 이게 노림베르가라고 하는 예, 근대 초 독일어 문헌에 나오는데요. 이 전체 내용이 바로 공공건물의 아름다움의 찬양이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런 아름다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독일 민족 또는 브루니 같은 경우는 피렌체인들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치와 낭비의 축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애국주 dom난을 넘어가면 여전히 부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혁명의 아이디어에 큰 영향을 준 알주넌 시데니 같은 사람도 이런 점에서 분명히 뚜렷한 입장을 취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워드 기본 같은 경우에도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귀족들의 쾌락 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생각에 큰 반발을 하게 된 이제 입장들이 되게 18세기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17세기에는 후부터 나타납니다. 버나드 맹더빌 같은 경우에는 꿀벌에 우화해서 사회와 문명을 번창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사치와 향락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데이비드 휴움 같은 사람도 부의 추구에 대해서 보다 섬세한 반론을 폈습니다. 사치품의 생산과 소비가 경제 효과를 가져오고 바로 상업은 사치품에 대한 욕망의 추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피력했죠. 따라서 사치에 대한 추구, 인간의 욕망에 대한 과시, 또 그에 대한 실현의 노력은 사실은 부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문명 발전의 견인차였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탐미, 그와 연결된 사치의 추구가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과 상업의 작업을 불어난다는 주장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어, 이런 생각은 마지막에는 이
물론 종종 인간 이런 사치와 향락에 주고받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휴먼 이러한 문제가 향락과 사치가 반드시 가져오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아시아에서 수입된 향락주의가 로마 제국을 몰고 갔다는 고래의 지혜에 대해서도 휴먼은 분명 회의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궁극적으로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모든 사회는 농업 단계에서 시작하여 더 세분화된 분업 체제를 기반으로 한층 더 발전된 문명으로 진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가 증대하는데 그 결과 영국 일용 노동자가 인도의 군주보다도 더 풍족한 생활하는 결과가 나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스미스는 실제로 사치품 생산조차도 단순한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문명의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고귀한 궁정, 화려한 별장, 막대한 책, 조각상, 그림, 기타 희귀품 그 어떤 것도 국가의 영광이라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당시에 흔히 영국인들이 비난하고 했던 베르사유 궁을 놓고 이것이 결코 쓸데없고 위험한 사치품, 향락의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프랑스의 영예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기념비이며 실제로 프랑스가 도달한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탐미에 대한 이런 관점은 오늘날 우리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장 카스타레드는 문명에서 탐미와 사치가 있는 의미를 토론하면서 이것은 인간 본성에 뿌리 깊게 박힌 풍요와 노력의 일부이며 사회적 문화적 성숙의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결국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불러온 17세기 이후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의 관점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